독일 뮌헨의 한 조용한 한국어 교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말, 우리 글을 배우러 온 독일 청년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뮌헨에 살고 있는 요하네스 바우어입니다. 30살이고 현재는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를 만지는 걸 좋아했던 제가 이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뮌헨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죠. 두 분 모두 저에게 호기심과 학구열을 심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차고에서 오래된 라디오나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때부터 전자기기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수학과 물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로봇공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첫 번째 로봇을 만들어 지역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어요. 그때의 경험이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대학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에 특히 관심을 가졌어요. 졸업 논문으로는 딥러닝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선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 논문으로 학과 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뮌헨의 여러 IT 기업들을 거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했어요. 대기업에서 시작해 스타트업까지 규모와 분야가 다른 회사들을 경험하면서 제 기술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었죠. 1년 전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더 자유롭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고향인 뮌헨은 정말 특별한 도시예요. 노트북과 레더호젠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이죠. 참고로 레더호젠은 뮌헨을 포함한 바이에른 지역의 전통적인 가죽 바지로 독일의 전통 의상 중 하나예요.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토버 페스트와 같은 축제 때 많이 입는 옷으로 잘 알려져 있죠. 레더호젠은 뮌헨의 전통과 문화적 뿌리를 상징한답니다. 뮌헨은 마리엔 광장의 시계탑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첨단 IT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이 일상인 곳이에요. 심장부인 알트슈타트에는 정말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리엔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 구시가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죠. 특히 프라우엔교회의 웅장한 쌍둥이 탑은 뮌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탑을 보고 있으면 뮌헨의 오랜 역사가 느껴진답니다. 뮌헨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예요. 구시가지의 역사적인 분위기를 즐기다가도 조금만 벗어나면 현대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죠. 특히 뮌헨은 독일의 주요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BMW와 지멘스 같은 대기업들의 본사가 뮌헨에 있어요. 이 회사들은 도시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한 구글, 애플, IBM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지사도 뮌헨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인 IT 산업도 뮌헨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어요.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IT 기업들이 뮌헨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 중 한 곳의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공유 오피스 같은 곳이죠. 이런 환경 덕분에 뮌헨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도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제가 처음 IT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뮌헨이 아닌 일본 기술 때문이었죠.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일본의 유명한 게임 회사에서 만든 휴대용 게임기를 선물 받았는데 그 기기의 디자인과 기능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화면의 선명도, 긴 배터리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인 터치스크린 기술이 정말 놀라웠죠. 그때부터 저는 기술의 세계, 특히 일본의 기술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본의 전자제품과 기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기술 뉴스를 찾아 읽고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취미가 되었죠. 특히 로봇공학 분야에서 일본이 이룬 성과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인간형 로봇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그들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뮌헨에 있는 일본계 IT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기업 문화와 업무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꼼꼼하고 체계적인 일본식 업무 스타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통해 일본 기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본 본사와 자주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일본의 최신 기술 동향을 접할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일본어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독학으로 일본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주말이면 일본 문화센터에 가서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다도, 서예, 기모노 입기 등을 체험하면서 일본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일본의 기술력이 단순히 현대의 산물이 아니라 오랜 장인 정신과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굳게 믿었어요. 일본의 기술력, 문화, 역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생각이 저를 다른 나라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눈 감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국제정보기술 컨퍼런스였죠. 세계 각국의 IT 기업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강자들인 일본, 중국, 한국의 기업들이 각자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본 기업들의 발표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을 정보기술 강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에 비하면 많이 뒤처져 있을 거라고 여겼죠. 그런데 한국의 삼성과 LG, 그리고 다른 중소 IT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차세대 통신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들은 일본의 혁신성을 뛰어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속도와 유연성 면에서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컨퍼런스에서 본 기술 중에서도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 도시 솔루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놀라웠죠. QR코드나 NFC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현금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죠. 스마트 도시 솔루션도 대단했어요. 스마트 도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한국은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으며 세종시와 부산의 사례를 통해 미래 도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모든 도시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관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민들이 앱 하나로 교통, 에너지, 안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겠더라고요. 이런 기술들은 독일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넨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효율성과 실용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한국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줄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기반 시설을 자랑하는 나라더라고요. 독일에서는 가끔 느린 인터넷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본보다는 한국의 정보기술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친한 친구 클라우디아 덕분에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클라우디아는 저와 같은 나이의 패션 디자이너인데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그녀는 항상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했고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몇 달 전부터 한국의 패션과 뷰티 산업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K-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녀는 늘 저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저 그녀의 일시적인 취미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클라우디아가 저를 K-팝 콘서트에 초대했어요. 미넨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이었죠. 처음에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였지 음악이나 대중문화로 유명한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클라우디아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콘서트장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BTS의 공연을 보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퍼포먼스, 음악, 그리고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무대를 꽉 채우는 그들의 에너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무대 디자인과 영상 기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보며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콘서트는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기술 강국으로만 알고 있던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K-팝은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모든 것이 궁금해졌죠. 저는 클라우디아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녀 덕분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기술과 문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매료된 저는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뿐만 아닌 다른 K-팝 가수들과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게 되었죠. K-팝과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저 노래 가사나 드라마 대사가 궁금했죠.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영어 단어가 섞여 있긴 해도 대부분 한국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드라마도 자막으로 보긴 했지만 배우들의 감정이 언어에서 묻어나오는 걸 직접 느끼고 싶었죠. 그러다 문득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 살면서도 한국어를 배울 방법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끈 건 뮌헨의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모임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독일인들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소규모 그룹이었죠.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한국어의 기본 문법과 발음을 배우기 시작했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독일에 오신 지 10년이 넘으셨대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글을 소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글은 1443년에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죠. 그 당시 백성들이 중국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하자 세종대왕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글이 백성을 위한 문자라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더 신기했던 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치아 모양을 본땄다는 설명을 들으니 한글이 정말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배우면서 점점 더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독일인이지만 독일어는 문법이 복잡하고 규칙이 많은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아주 논리적인 구조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어가 생각보다 배우기 쉽다고 느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창의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김 선생님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그 사용법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쓴 책이라고 했어요. 훈민정음에 적힌 한글 창제 원리를 배우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스터디가 끝난 후 한글의 창의성과 역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스터디 그룹에서 지훈이라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됐죠. 지훈이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3세였습니다. 지훈이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잘 알고 있었어요. 현재 독일 뮌헨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문화 연구를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독일의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와 독일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훈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중한 사람이 됐죠. 어느 날 지훈이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훈이가 들려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1960년대 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을 때 지훈이의 할아버지는 독일 광부로 할머니는 간호사로 파견되셨대요. 할아버지는 지하 1000m나 되는 깊은 갱도에서 일하셨다고 했죠. 숨쉬기도 힘든 환경에서 하루 종일 검은 석탄을 캐는 일은 정말 위험하고 고된 작업이었대요. 환기 문제로 인해 호흡 곤란을 겪거나 석탄 먼지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죠. 지훈이 할아버지도 한 번은 갱도가 붕괴되어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국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던 시절이라 목숨을 걸고 광부 일을 하러 독일에 오신 거죠. 할머니의 일도 만만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셨대요. 노인분들을 돌보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 같은 걸 주로 하셨다고 했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훈이 말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시절을 회상하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크셨대요.
독일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고 그 덕분에 한국이 독일로부터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래요. 두 분은 독일에서 만나 결혼하셨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견뎌내셨다고 했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셨대요. 그리고 그 돈의 80%를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을 지원하셨다고 해요. 지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노력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힘들게 번 돈이 한국의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 하신대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독일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에 돌아갈 집이 없으셔서 아직 독일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언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현대사와 경제 성장의 이면에 이런 분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는 걸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지훈이의 자부심 어린 눈빛을 보며 왜 한국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죠.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가슴 뜨겁게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전쟁 후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한글을 배우는 게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배우는 거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지훈이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사회에 대해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지훈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는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고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IT 강국이 됐는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죠. 이렇게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이해하게 됐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고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한글의 과학성과 창의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세종대왕의 백성사랑은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또 지훈이를 통해 들은 한국의 근대사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노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이제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기다리게 됐어요.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김 선생님의 수업과 지훈이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제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어 스터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룹에서 에리히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엔 그저 역사를 전공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에리히는 자주 한국 문화를 깎아내렸어요. 한국이 지금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경제적 기초는 다 독일 덕분이야. 전쟁 후에 한국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독일이 아니었으면 절대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그의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물론 한국의 역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에리히는 마치 한국이 독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면서 한국의 자립 능력을 무시했어요. 예전에 한국인들이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와서 일한 건 다 알고 있지? 에리히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잖아.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독일로 온 거야.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이 지금처럼 될 수 있었겠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전쟁 후 많이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포함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 여러 나라로 가서 일했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노력이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고 그 후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기적을 이뤄냈잖아요. 그런데 에리히는 그런 배경은 무시하고 오직 독일의 도움만 강조했죠. 에리히는 한국 문화도 낮게 평가했어요. 한국 문화? 솔직히 서양 문화에 비하면 너무 단순해. 그가 말했죠. 특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거 그냥 유행일 뿐이야. 사람들이 잠깐 좋아할 뿐 깊이가 없어. 독일 철학이나 클래식 음악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이 있어? 그의 비난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에리히는 한국의 전통도 없고 그저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독일에 의존했다고 단정지었거든요. 그가 한국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알면서도 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은 최근에야 기술적으로 성장했을 뿐이야. 에리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초에 이룬 걸 한국은 21세기에 와서야 따라잡았잖아. 그것도 서구 기술을 받아들여서. 독창성이 어디 있어? IT 기술이 대단하다 해도
독일이나 미국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야. 에리히는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독일의 우수성만 강조했어요. 한국이 지금 인정받는다 해도 얼마나 갈까? 독일은 100년 넘게 기술 강국이었고 여전히 그래. 한국은 몇 년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저 잠깐의 경제 성장일 뿐이라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에리히의 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에 대한 무시에 가까웠거든요. 한국의 성공을 운이나 외부 도움 때문이라고만 하면서 한국인들의 노력과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독일 없이는 한국이 발전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할 때 정말 화가 났죠.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만 봤던 걸까요? 에리히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전쟁 후 독일로 간 노동자들 얘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리히가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해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깊은 의미까지는 이해하지 못해서 더 혼란스러웠어요. 에리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을 봐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한국이 정말 독일 같은 기술 강국과 비교될 만한 나라인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한국에 빠졌던 건 아닌지 고민됐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스터디 그룹 후에 제가 계속 조용히 있었던 걸 눈치챘나 봐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죠. 저는 솔직하게 에리히의 말 때문에 받은 충격에 대해 털어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독일 덕분이라는 말이나 한국 문화가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주장, 그리고 독일의 역사적 우수성을 계속 강조하는 게 저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했죠. 지훈이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요. 에리히가 말한 것 중에 맞는 것도 있어요. 한국이 전쟁 후에 정말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로 가서 일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에리히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외부 도움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예요. 저는 조용히 지훈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죠. 에리히는 그런 점을 못 보고 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독일의 도움만 있었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그 도움을 받고도 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한국은 외부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인들의 끈기와 의지 덕분이죠. 그 당시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요. 들어보셨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는 설명을 계속했죠. 한강의 기적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을 말해요. 독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라인강의 기적.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제 부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래한 거예요.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경제적 부흥을 상징하는 말이죠. 지훈이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죠. 1950년대 후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80달러 정도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1만 달러가 넘었어요. 1996년에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 되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성장이에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처럼 우리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외부 도움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았지만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했죠.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어요.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교육열도 큰 역할을 했고요. 라인강의 기적이 독일의 저력을 보여줬듯이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잠재력과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움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도움을 발판 삼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거죠. 지훈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리히의 말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도 알게 됐죠. 한국은 독일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지훈이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짧게 보는 거예요. 에리히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국 문화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가진 전통과 철학, 그리고 우리만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들이 한국 문화의 뿌리예요. 그게 오늘날의 한국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제야 한국 문화에 담긴 깊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리히는 한국의 현대 문화를 그냥 소비 문화로만 봤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의 전통과 철학이 녹아있다는 거죠. 지훈이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철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한 대중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글을 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을 때 그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였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한식이라는 특별한 음식 문화가 있죠.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는 한복과 다도 그리고 한국의 예절과 철학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한복은 그냥 전통 옷이 아니라 한국의 미적 감각과 철학이 담긴 옷이고 다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예술이에요. 또 한국의 예절 문화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했죠. 직접 느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 뮌헨에서 한국문화원이 여는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있어요.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지훈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주말이 되자 우리는 함께 한국문화원 행사에 갔죠. 그곳에서 한복도 입어보고 다도도 체험하고 전통 음악 공연도 봤어요.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는데 그 섬세한 디자인과 색감에 놀랐어요. 한복은 그냥 옷이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과 철학이 담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다도 체험도 인상적이었어요. 차를 따르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한국인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는 한국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뿌리 깊은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철학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현대의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문화 현상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외부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선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깊이 있는 문화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창성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지훈이의 말을 들으면서 더 이상 에리히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외부 도움에 의존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도움을 발판 삼아 스스로 일어서고 자국의 전통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다시 한번 도약한 나라였죠. 한국문화원 행사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지훈이가 제 관심을 알아챘는지 어느 날 저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게 해줄게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지훈이는 불고기, 삼계탕을 주문했죠. 이게 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지훈이가 설명했어요. 각각의 음식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죠. 그런데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테이블에 여러 가지 작은 접시들이 놓이는 걸 보고 놀랐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 이건 반찬이에요.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 요리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와요. 공짜로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빨간색 음식 두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는 채 썬 채소 같았고 다른 하나는 떡으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었죠. 저 빨간 음식들은 뭐예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아, 저건 김치와 떡볶이예요. 한번 맛보세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조각 집어 먹어봤어요. 맵고 신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처음에는 너무 강한 맛에 놀랐지만 몇 번 씹다 보니 그 독특한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에요. 지훈이가 설명했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만들었대요. 지금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됐죠. 그 다음 떡볶이를 맛봤어요. 쫄깃한 떡의 식감과 매콤달콤한 맛이 새로웠습니다. 떡볶이는 원래 궁중 음식이었대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 됐죠. 불고기의 달콤한 맛을 즐기고 있을 때 지훈이가 주문한 삼계탕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뜨고 말았죠. 이게 삼계탕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작은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어요. 다리는 묶여 있고 하얀 국물 속에 잠겨 있는 모습이 낯설고 약간 불편해 보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혐오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처음 보면 좀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이에요. 저는 망설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먹기가 좀 꺼려졌죠. 하지만 지훈이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한 숟가락 떠먹어봤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처음에 불편한 느낌과는 달리 국물은 깊고 고소한 맛이 났고 닭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지훈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삼계탕은 더운 여름에 먹는 보양식이에요. 이열치열이라고 더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한국의 전통 지혜가 담겨 있죠. 처음에는 외관 때문에 망설였지만 막상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음식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국 음식에는 이렇게 첫인상을 뛰어넘는 깊은 맛과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삼계탕을 먹으면서 지훈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 끼 식사가 마치 한국 문화 수업 같았죠. 식사 후 지훈이가 저를 국악공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들어볼 차례예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낯선 선율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가야금의 섬세한 소리, 장구의 경쾌한 리듬, 판소리의 구성진 노래까지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그 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한과 흥이에요. 지훈이가 속삭였습니다. 한은 슬픔과 한탄을 뜻하고 흥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요. 이 두 감정이 한국 음악의 핵심이죠. 공연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슬프면서도 희망찬, 그리고 때로는 격정적인 선율 속에서 한국인들의 삶과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특히 판소리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가수가 장구 반주에 맞춰 긴 이야기를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독특했거든요. 판소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악이에요. 지훈이가 설명했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한 편이 판소리를 완창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경험이 어땠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고 풍부한 줄 몰랐어요. 음식 하나, 음악 한 곡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와 역사가 담겨 있다니 놀라워요. 지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한국 문화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이 현대 문화와 어우러져 있죠.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이런 문화적 뿌리가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를 더 이상 단순한 외국 문화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한국 문화를 알아갈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죠. 에리히의 편견 어린 시선이 얼마나 좁은 것이었는지도요. 이제 저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됐죠. 어느 날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서 에리히와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에리히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려 했어요. 한국의 IT 기술도 결국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한 거 아닌가? 그들만의 독창성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의 편견 어린 시각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에리히, 제가 차분히 말했어요. 한국의 IT 기술이 서구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들은 그걸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혁신을 이뤄냈어. 예를 들어 한국의 5G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인 발전이지. 에리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의 참모습으로 대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 후로 저는 지훈이와 함께 독일에서 한류를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한국 영화 상영회를 열고 한식 요리 교실을 개최하고 K-팝 댄스 워크샵도 진행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IT 기업에 지원을 했고 운 좋게도 합격했거든요. 저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줬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한국에서 직접 일하면서 문화도 체험할 수 있겠네요. 지훈이도 대학원을 졸업하면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한국에서 살 집도 알아보고 있죠. 한국에 가서 일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IT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역사, 사람들의 생각까지 모든 걸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독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려고 해요.
한국에서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될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분명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됐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저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하네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이 전쟁이 끝나고 정말 어려운 시절에 독일로 외아버리를 갔던 파독 광부님들과 파독 간호사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초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파독 광부님과 간호사님 가족 등은 현재 국내에 8천여 명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작년이 파독 60주년이었는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며 한국의 문화와 음식 등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요하네스 씨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한국의 그 시절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사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으로 전하는 옹기, 감동 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따뜻한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